제발 살려주셔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장터 골목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장정 둘이서 가녀린 처녀 하나를 짐짝처럼 끌고 가고 있었지요. 처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려 했지만 장정들의 거친 손길은 사정없이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구경꾼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를 않았지요. 저 처녀는 매와 무당 아니야? 빚 때문에 노비로 팔려간다더니 참으로 딱하게 됐구먼. 저 무당녀는 워낙 재수가 없어서 곁에만 가도 운수가 뒤틀린다는데 누가 저걸 사가겠어. 사람들은 재수 없다는 둥, 운수가 사납다는 둥, 험담을 늘어놓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칠뜨기의 눈에는 처녀의 눈동자가 너무나 간절하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끌려가는 처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칠뜨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잠깐만 멈추시오. 칠뜨기는 자기도 모르게 장정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정들은 가소롭다는 듯 칠뜨기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지요. 웬 머슴놈이 앞길을 막느냐?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모양이지. 저리 비키지 못해. 장정 하나가 칠뜨기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지만 칠뜨기는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돈주머니를 움켜쥐며 물었지요. 그 처녀를 보내주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장정들은 코웃음을 치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낄낄거렸습니다. 이 녀석 보게. 니놈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거다. 열량이다, 열량. 너 같은 놈에겐 평생을 벌어도 구경조차 못할 거금이지. 칠뜨기는 망설임 없이 품속에서 때가 탄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장정들의 발 앞에 그 무거운 주머니를 툭 던졌지요. 여기 열량이 있소. 이 돈을 줄 테니 저 사람을 놓아주시오.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돈주머니를 확인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머슴살이를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을 일면식도 없는 재수 없는 무당을 위해 내놓다니. 사람들은 저놈이 정말 미친 게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미친놈 아니야? 어찌 저렇게 재수없는 무당년을 살 수가 있어? 열량이면 쌀 2섬을 살 돈이잖아. 미쳤네. 미쳤어. 매화는 멍한 얼굴로 칠뜨기를 바라보았지요. 순박한 칠뜨기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팔려가면 끝이 아니오. 어서 일어나서 몸이라도 좀 추스르시오. 칠뜨기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려고 했으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여인을 길바닥에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결국 칠뜨기는 매화를 부축해 자신이 묵고 있는 홍대감 집 행랑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홍대감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당년을 집에 들였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지요. 이 미련한 놈아. 그 아까운 돈을 그깟 무당년 목숨값으로 버려. 열량이면 너 같은 머슴을 하나 더 사고도 남을 돈이야. 홍대감의 호통과 함께 모진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저렇게 가여운 여인을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봐주십시오 대감마님. 하지만 홍대감은 재미라도 들린 것처럼 칠뜨기를 매질하였지요. 칠뜨기는 군말 없이 일하는 착한 머슴이었으나 홍대감은 그런 칠뜨기를 바보라며 툭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한양의 대저택 앞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초라한 노인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리, 이 늙은 것을 살려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눈물을 쏟으며 비는 노인은 다름 아닌 기세등등했던 홍대감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귀공자는 바로 홍대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칠뜨기였습니다. 그리고 칠뜨기 곁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간 칠뜨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칠뜨기의 전재산 열량으로 시작된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홍대감의 매질은 그날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칠뜨기에게 굵직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리꽂혔지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내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 재수없는 무당년을 어디라고 들여. 홍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칠뜨기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지요. 칠뜨기는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오직 머릿속에는 행랑방 구석에 쓰러져 있는 가여운 처녀 매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 몸뚱이는 매를 맞아도 금방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처녀는 그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칠뜨기가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대답하자 홍대감은 기가 차다는 듯 침을 뱉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칠뜨기는 비틀거리며 행랑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매화가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제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매화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칠뜨기는 매화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전 재산을 날리고 주인에게 죽도록 맞았는데도 칠뜨기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자 매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피멍이 든 채로 졸고 있는 칠뜨기의 얼굴이었지요. 매화는 잠시 칠뜨기의 얼굴을 살피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날이 정신이 드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이 이 모양이 되셨습니까? 칠뜨기는 매화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매화가 깨어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픈 것도 있고 해벌쭉 웃었지요. 아이고,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나는 괜찮소. 대감마님께 조금 꾸지람을 들었을 뿐이니 걱정 마시오. 그런데 매화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칠뜨기에게 정중히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나리의 관상을 보아하니 지금은 비록 머슴의 옷을 입고 있으나 장차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될 상입니다. 칠뜨기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날이라니요. 저는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머슴입니다. 매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칠뜨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있던 몽당붓을 들어 낡은 종이 한 장의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제 눈에 보이는 길을 그대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매화가 건넨 종이에는 3개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강고석, 명함잔육, 적토고강. 서당 밖에서 몰래 귀동냥으로 글자를 깨우쳤던 칠뜨기는 그 뜻을 천천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동쪽 강의 외로운 돌, 우는 바위에 남은 고기, 그리고 붉은 흙의 외로운 언덕. 하지만 그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요. 매화는 이어서 품속에 있던 낡고 뗏물이 찌든 손수건 하나를 칠뜨기에게 건넸습니다. 이 손수건을 잘 간직하십시오. 훗날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나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화는 그 말을 끝으로 칠뜨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칠뜨기는 갑작스럽게 떠나는 매화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면서도 매화가 쓴 글자와 낡은 손수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종이를 곱게 접어 옷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뗏물 찌든 손수건은 집단 속에 잘 넣어두었지요. 이놈 칠뜨가.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느냐? 안채에서 홍대감의 벼락 같은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칠뜨기는 아픈 허리를 짚으며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지요. 홍대감은 칠뜨기의 부은 얼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무당년은 어디 갔느냐? 내 집 기운 다 버려놓고 도망이라도 간 게냐? 대감마님, 그 처녀는 새벽같이 떠났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일을 시켜주십시오. 칠뜨기가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하자 홍대감은 못마땅한 듯 칠뜨기의 발목을 걷어찼습니다. 열량이나 주고 산 게 고작 하룻밤이라니
너도 참 천하에 둘도 없는 등신이로구나. 어서 가서 소요물이나 수구 강가에 가서 땔감이나 해오너라. 강가라는 말에 칠뜨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매화가 남긴 글자 동강고석의 동강이 바로 동쪽의 강가였지요. 칠뜨기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지게를 짊어진 채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가는 칠뜨기를 보며 한마디씩 던졌지요. 어이, 칠뜨기. 그 10량짜리 무당은 어디 가고 혼자 지게를 지고 가나? 그 돈이면 쌀 2섬이라도 샀을 텐데 참 아깝게 됐소.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칠뜨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칠뜨기의 머릿속은 온통 동강고석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동쪽 강가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어찌나 센지 비라도 조금 오면 물이 넘쳐 건너다니기를 포기할 길이었지요. 칠뜨기는 지게를 내려놓고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동강고석. 동쪽 강의 외로운 돌이라는 뜻이야. 그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강가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널려 있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돌들이었습니다. 칠뜨기는 강물 한가운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물살이 휘몰아치는 길목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삐죽이 솟아 있었지요. 비가 오면 잠기고 해가 나면 드러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바위가 칠뜨기의 눈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칠뜨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매화가 말한 외로운 돌은 바로 저것이 아닐까 싶었지요. 저 돌을 중심으로 돌다리를 놓으라는 뜻이 아닐까. 순박한 칠뜨기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기 힘들어하는 이 험한 물길에 다리를 놓아 백성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복을 받는 길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무당 처녀가 심성이 아주 곱구멍그래. 여기에 돌다리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을 게야. 그날부터 칠뜨기는 허드렛 일을 마친 뒤 밤마다 동쪽 강가를 찾았습니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무거운 돌을 날라 강물을 메우기 시작했지요. 바보 칠뜨기가 밤마다 귀신이라도 들렸는지 강가에서 돌을 나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뜨기는 그저 묵묵히 돌을 쌓고 또 쌓았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강물 한가운데 외로운 돌까지 닿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칠뜨기는 땀을 닦으며 다리 위에 올라섰지요. 매화 처자, 내가 다리를 놓았소. 이 다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오. 그날 밤 평화롭던 고을에 날벼락이 치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의 강물은 무섭게 불어났고 평소 다니던 길들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지요.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다급하게 동쪽 강가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을 나와 길을 잃고 고립된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없었지요. 동쪽 강가는 평소에도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파도가 산을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허허, 큰일이로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겠어. 갓 아래로 빗물을 뚝뚝 흘리던 임금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권세의 눈이 먼 신하들의 눈을 피해 선왕의 묘를 참배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 동쪽 길은 임금이 남몰래 자주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전하, 아무래도 오늘은 이 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강물이 완전히 불어났사옵니다. 호위무관의 말대로 불어난 강물은 보기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평소라면 얕은 여우를 따라 건너갔겠지만 지금은 시커먼 물줄기가 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였지요. 바로 그때 임금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물살이 가장 사나운 저 길목 한가운데 튼튼한 돌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었지요. 저것이 무엇이냐? 저런 곳에 다리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임금과 호위무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돌들이 줄지어 강물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쌓았는지 거센 물살에도 흔들림 하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돌다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돌들은 묵직하게 임금을 받쳐주었지요. 마침내 강을 무사히 건넌 임금이 뒤를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이 험한 곳에 돌다리를 놓다니 이렇게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는가. 다리 끝머리 나무 아래 덩치 큰 사내가 비를 맞으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칠뜨기였지요. 폭풍우가 치자 자신이 놓은 다리가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칠뜨기는 임금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빗속에 어디서 오시는 뉘신지 모르겠으나 다행히 다리를 무사히 건너셨네요. 임금은 칠뜨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남노한 머슴 복장을 하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정직해 보였지요. 혹시 자네가 이 다리를 놓았는가? 임금의 물음에 칠뜨기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돌을 좀 가져다 놓은 것뿐입니다. 임금은 감탄하였지요. 나라에서도 포기한 험한 길에 이름 없는 머슴이 이 힘든 다리를 놓았다니. 수십 명의 대신들보다 이 고운 심성을 가진 머슴이 훨씬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임금이 묻자 칠뜨기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대답했지요. 홍대감 댁에서 머슴살이하는 칠뜨기라고 합니다. 임금은 칠뜨기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나무로 된 패 하나를 꺼내 칠뜨기에게 건네주었지요. 나는 멀리서 온 장사꾼인데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네. 이 패를 잘 가지고 있게. 조만간 다시 자네를 찾으러 올 것이니. 칠뜨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귀한 것 같아 넙죽 받았습니다. 임금이 떠나고 난 뒤에도 칠뜨기는 비를 맞으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튿날 장대비가 그치고 고을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홍대감의 집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지요. 마당에 가득 들어찬 낯선 사내들의 기세에 홍대감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번듯한 비단 옷을 입은 거상들이었지요. 한양의 큰 상단의 행수라고 자처하는 사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 칠뜨기라 하는 머슴이 있어. 바로 임금 곁에 있던 호위무관이었습니다. 상단의 행수라고 속이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홍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있긴 있소만 그놈은 천하의 등신이라 무슨 큰일을 저지를 놈이 아닙니다. 혹시 그놈이 귀한 댁에 결례라도 범했습니까? 그때 소여물을 쓰던 칠뜨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홍대감에게 맞은 피멍이 가득하고 옷은 어젯밤 비에 젖어 꾀죄죄한 몰골이었지요. 네가 칠뜨기냐? 어젯밤 동쪽 강가에서 우리 상단의 어른을 도와드린 적이 있지. 호위무관의 물음에 칠뜨기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젯밤 받은 패를 꺼냈습니다. 예, 어젯밤에 장사꾼 날이 한 분이 다리를 건너시기에 이 패를 하나 주셨습니다. 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자 홍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귀한 보물을 얻었나 싶어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지요. 호위무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칠뜨기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뒤따라오던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의 뜻으로 이 선물을 보내셨다.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의 주인께서 내리시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밖에나. 하인들이 들고 온 커다란 궤짝이 열리자 그 안에는 번쩍이는 은괴와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담장 너머로 침을 꿀꺽 삼키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칠뜨기는 그 큰 보물을 보고도 그저 허허 웃으며 머리만 극적일 뿐이었습니다. 홍대감의 속은 시커먼 질투심으로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매질이나 당하는 놈이 하루아침에 한양 거상의 은인이 되어 벼락부자가 되다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상단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홍대감의 태도는 싹 바뀌었습니다. 칠뜨기의 방에 있던 궤짝을 곳간으로 옮겨버렸지요. 이놈 칠뜨가, 네가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 만들 게 뻔하다. 내가 잘 보관해 줄 테니 너는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순박한 칠뜨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대감은 칠뜨기가 갑자기 돈복이 터진 것이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지요. 칠뜨기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행랑방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칠뜨기는 매화의 종이를 꺼내 보았지요. 무당 처녀가 정말 용하긴 하구나. 동쪽 강가에 다리를 놓으니 이렇게 귀한 분을 뵙게 될 줄이야. 칠뜨기는 바로 두 번째 문구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명함잔육. 우는 바위에 남은 고기라는 뜻이었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 오는 바위라면 저 뒷산 중턱에 있는 그 커다란 바위잖아. 칠뜨기는 날이 밝는 대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서 팔고 남은 찌꺼기 고기, 냄새나고 아무도 먹지 않는 허들의 고기들을 헐값에 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칠뜨기를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 칠뜨기 좀 보게. 큰 보상을 받으면 뭐해? 저런 썩은 고기나 사 먹고 있으니 말이야. 칠뜨기는 사람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우는 바위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칠뜨기는 생각했지요. 배고픈 산짐승들 실컷 먹으라고 이런 글을 남기신 게 분명해. 칠뜨기는 우는 바위 앞에 가져온 고기들을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산신령님인지 배고픈 호랑이님인지 몰라도 이거 드시고 배 좀 채우십시오. 칠뜨기는 그렇게 인사를 건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온 고을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에 모두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포효하는 산울림이었습니다. 우는 바위 근처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온 고을이 벌벌 떨고 있는데 잠시 뒤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광가에서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산적대가 제 발로 산 아래로 뛰어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산적들은 워낙 신출귀몰하여 임금도 골치가 아픈 정도였습니다. 산적들은 무기도 다 내팽개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칠뜨기가 우는 바위에 정성껏 펼쳐놓은 고기 냄새를 맡고 굶주리고 있던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마침 바위 뒤 동굴에 숨어있던 산적들이 호랑이와 마주친 것입니다. 산적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혼비백산하여 제 발로 정체를 드러낸 셈이 되었고 하룻밤 사이에 일망타진된 것이었지요. 얼마 뒤 칠뜨기에게 큰 보상을 주었던 한양 상단의 행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칠뜨기 자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구먼. 우리 상단 어른께서 자네가 짐승들을 위해 고기를 베푼 덕에 고을의 큰 근심이 사라졌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네. 행수는 이번에는 괴짝 대신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을 근처의 비옥한 땅을 칠뜨기의 이름으로 내린다는 문서였지요. 칠뜨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홍대감은 배가 아파서 창자가 꼬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놈이 돌다리를 놓더니 이제는 산적까지 잡고 땅 부자가 됐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홍대감은 칠뜨기가 받은 땅 문서를 보며 어떻게든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홍대감은 칠뜨기를 조용히 불렀지요. 칠뜨가 네가 땅은 얻었으나 농사 지을 소 한 마리 씨앗 한 톨 없어서야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땅을 내게 팔아라. 대신 너를 소장농으로 써서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칠뜨기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허드렛 일만 하니 농사지을 욕심도 없는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그 큰 땅을 일구겠습니까? 대감마님이 가져가십시오. 칠뜨기는 괴짝에 이어 귀한 땅까지 홍대감에게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뜨기가 정말로 천하의 바보라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칠뜨기 저놈은 정말 대책 없는 등신이야. 한양 거상이 준 복을 제 발로 차버리다니. 하지만 칠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 매화가 남긴 종이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글은 적토고강, 붉은 흙의 외로운 언덕이라는 뜻이었지요. 칠뜨기는 홍대감에게 받은 돈을 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흙이 붉고 척박하여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언덕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으로 불렸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저 붉은 언덕을 사고 싶습니다.
홍대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짝에도 없는 붉은 언덕을 산다고 하니 그저 웃음만 나왔지요. 그러렴. 저 언덕은 이제 네 것이니 거기에다 물을 뿌리든 자빠져 자든 마음대로 해보거라. 홍대감은 칠뜨기가 역시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칠뜨기는 보물이라도 되는 듯 붉은 흙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다니. 나처럼 외로워 보이는구나. 이것 역시 무당처자의 깊은 뜻이 있겠지. 얼마 뒤 평화롭던 한양 도성에 커다란 화마가 덮쳐 목조 가옥들이 잿더미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불길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부터 초가삼강까지 모조리 집어삼켜버렸지요. 날이 밝자 도성 아는 검은 연기와 재만 가득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때부터 이어온 이 아름다운 도성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다니 참으로 원통하구나. 임금은 잿더미가 된 도성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화마에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와로 도성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야. 튼튼하고 불에 강한 기와를 구워 도성을 새로 지을 것이니 팔도에서 가장 좋은 흙을 찾아오너라.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궁궐 건축을 담당하는 공조의 관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흙으로는 임금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었지요. 기와를 구워내도 쉽게 깨지거나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칠뜨기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여전히 홍대감의 구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홍대감은 칠뜨기가 산 붉은 언덕을 볼 때마다 배를 잡고 깔깔대며 비웃었지요. 이놈 칠뜨가. 저 붉은 흙에서 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느냐?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언덕을 사다니. 너도 참 바보긴 바보구나. 칠뜨기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붉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매화가 남긴 마지막 글자인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 믿었지요. 칠뜨기는 언덕의 흙을 한 움큼 쥐어보았습니다. 다른 곳의 흙과는 달리 찰기가 어찌나 강한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고 떡처럼 뭉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원들이 칠뜨기네 마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기와를 굽기에 적당한 찰흙을 찾으러 온 것이었지요. 홍대감은 관원들에게 잘 보여서 한비천 잡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나리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 땅에 아주 좋은 흙이 널려 있습니다. 홍대감은 칠뜨기에게 뺏은 비옥한 땅으로 관원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 흙은 농사짓기에는 좋으나 기와를 굽기엔 너무 무르고 힘이 없소. 좀 더 단단하고 찰기가 있는 흙이 없겠소. 관원들이 실망하여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저 멀리서 지게를 진 칠뜨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칠뜨기의 옷은 온통 붉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관원 중 한 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니놈 옷에 묻은 붉은 흙은 어디서 난 것이냐? 칠뜨기는 머리를 극적이며 붉은 흙이 있는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붉은 언덕에서 묻은 것입니다. 흙이 어찌나 찰진지 옷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관원들은 서둘러 칠뜨기를 따라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덕에 도착해 흙을 파보던 관원들의 얼굴에 경탄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럴 수가. 이 흙은 평범한 흙이 아니다. 철분과 찰기가 조화를 이루어 기와를 굽기에 최적의 흙이로다. 이 흙으로 구운 기와라면 천년을 가도 끄떡없겠소. 관원들은 그 자리에서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칠뜨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홍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쓰레기 취급받았던 붉은 언덕이 실은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찾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이보게, 이 언덕의 주인이 누구인가? 칠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접니다. 대감마님께 값을 치르고 산 제 땅입니다. 관원은 칠뜨기에게 임금이 내린 증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성 재건을 위해 이 언덕의 모든 흙을 관하에서 사들이겠네.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니 자네에게 막대한 보상을 내릴 것이야. 그날 이후로 아무도 찾지 않던 칠뜨기의 붉은 언덕에는 수백 명의 일꾼이 모여들었고 칠뜨기는 단숨에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용 상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붉은 진흙 언덕이 나라의 보물 창고가 되면서
칠뜨기의 집 마당에는 매일같이 비단과 은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바보라고 놀림받은 머슴 칠뜨기가 이제는 나라의 도성을 재건하는 어용 상인이 되어 고을 원님도 함부로 못하는 귀한 몸이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칠뜨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가마를 탈 법도 한데 여전히 낡은 무명옷을 입고 일꾼들과 함께 언덕을 오르내렸지요. 돈이 생기면 제 배를 채우기보다 화마의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백성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날이 도성에 보낼 기와 굽기도 바쁜데 가난한 백성들에게 줄 기와까지 따로 굽느라 일꾼들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관원이 걱정스레 말하자 칠뜨기는 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집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법 아니오. 고생하는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넉넉히 쳐줄 테니 기와 수만 장을 더 구워서 집 잃은 백성들에게 고루 나눠주시오. 칠뜨기는 그렇게 자신의 재산까지 쓰며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 선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칠뜨기는 이제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의인이라 칭송받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은 고을을 넘어 궐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도성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어용상인이 알고 보니 백성들에게 기와를 나누어주는 성인군자라는 이야기에 임금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이름이 칠뜨기라고 하였느냐? 칠뜨기라 함은 지난번 동쪽 강가에서 나를 구한 그 머슴이 아니더냐? 임금은 칠뜨기라는 이름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돌다리를 놓아 자신을 구하고 고기를 놓아 산적을 소탕하더니 이제는 붉은 흙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백성을 돌보고 있다니. 임금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제는 장사꾼으로 속이지 않고 직접 칠뜨기를 궐로 부르기로 했지요. 생전 처음 대궐 문턱을 넘은 칠뜨기는 사색이 되어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 같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칠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내가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하였거늘 진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구나. 조심스레 고개를 든 칠뜨기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지요. 전하, 그때 그 장사꾼 나리가 전하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은 칠뜨기의 순박한 모습에 다시 한번 크게 웃었지요. 자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고 자네 덕분에 도성이 다시 일어섰도다. 자네 같은 인재를 곁에 두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구먼.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자네를 내 사위로 삼아야겠어. 임금님의 짓궂은 농담의 대신들은 술렁였고 칠뜨기는 그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머슴 칠뜨기를 사위로 삼겠다니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한 농담이 어디 있을까요? 궐을 나온 칠뜨기는 꿈을 꾼 듯 멍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홍대감은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칠뜨기에게 뺏은 비옥한 땅은 기와용 흙이 나오지 않아 쓸모가 없어졌고 칠뜨기에게 헐값에 넘긴 붉은 언덕은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되었으니 화병이 날만도 했지요. 게다가 임금의 칭찬까지 받았다고 하니 홍대감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무당년을 구하더니 정말로 신통방통한 재주를 부리는 것인가. 홍대감은 칠뜨기의 뒤를 캐며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했지만 칠뜨기는 당당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뜨기는 문득 집단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매화의 손수건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가 입을 것 같은 형편없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사람에게 팔라고 했던 매화의 말이 떠올랐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산다고 하겠어. 칠뜨기는 낡은 손수건을 들고 시장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번듯한 거상이 된 사내가 웬 거적대기 같은 손수건을 팔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지요. 이 손수 사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분에게 이 옷을 팔겠소. 사람들은 예상대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칠뜨기 나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야. 저런 걸레 같은 옷을 누가 돈 주고 산단 말인가. 돈으로 줘도 안 가질 옷을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먼. 사람들은 칠뜨기를 비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그 옷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칠뜨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손수건을 펼쳐놓았습니다. 홍대감은 또다시 비아냥거렸지요. 이놈 칠뜨가. 네가 아무리 부자가 된들 그 근본이 머슴이라 하는 짓이 천박하구나. 저런 걸레를 들고 시장에 나가다니 나라 망신이다. 하지만 칠뜨기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매화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통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어여쁜 여인 한 명이 여종을 데리고 칠뜨기의 좌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비단 너울을 써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은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한참 동안 그 낡은 손수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어루만지며 물었지요. 이 손수건을 가장 비싼 값에 파신다고요? 칠뜨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수건의 가치를 알고 가장 큰 값을 치르는 분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품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제가 이 보석들을 다 드릴 테니 이 손수건을 제게 파십시오. 이것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듯이 놀랐습니다. 걸레 같은 옷 하나에 저런 보물을 내놓다니 이 여인 또한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웅성거렸지요. 하지만 칠뜨기는 여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찾았는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칠뜨기는 비로소 매화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손수건을 소중히 챙기며 칠뜨기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요. 딸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뜨기는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으나 그저 허하고 웃기만 하였지요. 그저 어머니의 유품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평소 일을 도와주던 한양 상단의 행수가 사색이 되어 칠뜨기를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칠뜨기를 궐 안으로 직접 부르신다는 어명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한양 대궐로 향하는 칠뜨기의 발걸음은 지난번 처음 궐에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가벼웠으나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사위 삼깸노라 농을 던질 때만 해도 그저 귀하게 여겨주시는 칭찬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명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양 상단의 행수까지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을 보니 정말로 큰일이라도 났다 싶었지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다니. 전하께서 이번에는 무슨 일로 부르셨나? 다시 마주한 궁궐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인자하게 웃고 계신 임금님은 지난번 돌다리에서 만났던 그 장사꾼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칠뜨기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칠뜨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내 너를 사위로 삼겠노라고 말이야.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나 역시 꿈에도 몰랐구나. 임금은 곁에 서 있던 공주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칠뜨기가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시장에서 어머니의 저고리를 찾았다며 울던 그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칠뜨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손수건을 가져가신 분이 정녕 공주님이셨단 말입니까? 공주님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칠뜨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신분을 숨기고 나갔다가 소중한 유품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던 저를 살려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하께서 하신 약조는 농이 아닙니다. 임금님은 대신들 앞에서 칠뜨기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쪽 강의 돌다리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우는 바위에 고기를 노아나라의 근심인 산적을 잡았으며 붉은 흙의 언덕으로 도성을 다시 세웠도다. 이제 공주가 찾는 귀한 유품까지 찾아주었으니 칠뜨기야말로 하늘이 내린 짐의 사위가 분명하도다. 바보 머슴 칠뜨기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부마가 된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새에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을에서 칠뜨기에게 매질을 하며 괴롭히던 홍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매질을 당하며 바보라고 놀림받은 머슴이 이제는 나라의 상전이 되어 돌아오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홍대감 집에는 즉시 관원들이 들이닥쳐 그간의 악행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고 칠득의 재산을 가로챈 죄로 홍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칠득이의 혼례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머슴이 공주님의 난군이 되었으니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없었지요. 하지만 칠득이는 궐 안에서 대접을 받으면서도 예전의 그 순박한 웃음과 정직한 심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홍대감은 뗏물 찌든 거적대기를 걸치고 시장통을 전전하며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한 푼만 주십시오. 부디 한 푼만 주십시오. 홍대감이 시장 한복판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위풍당당한 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길을 열고 그 뒤로 눈부시게 화려한 가마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부마가 된 칠뜨기의 행차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지만 배가 고파 정신이 혼미했던 홍대감은 가마 앞으로 넙죽 뛰어들었습니다. 나리, 이 굶어 죽어가는 늙은이에게 자비 한 번만 베풀어 주십시오. 가마 문이 열리고 인자한 표정의 칠뜨기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엎드린 거지가 예전에 자신을 그토록 매질하며 괴롭혔던 홍대감이었지요. 하지만 칠뜨기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홍대감이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머슴 칠뜨기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귀한 신분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지요. 홍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 눈이 멀어 나리인 줄도 모르고 앞을 막았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칠뜨기는 잠시 홍대감을 내려다보더니 주변의 호위 무사들에게 나지막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 노인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거라. 배를 채워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라. 사람들은 칠뜨기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성인군자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칠뜨기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으나 그가 저지른 업보는 반드시 스스로 닦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칠뜨기의 대궐 같은 집으로 온 홍대감은 뜨끈한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 한숨 돌리려는데 칠뜨기가 홍대감 앞에 낡은 삼배옷 한 벌을 툭 던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댁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 매일 허드렛 일을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홍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은 제 집에서 머슴으로 지내시는 겁니다. 제가 당했던 만큼 똑같이 일을 하시며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그날부터 홍대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마당 청소를 해야 했지요. 잠시라도 꾀를 부리려 하면 예전에 자신이 칠뜨기에게 했던 매서운 호통들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어서 일하지 못해. 열량이면 너 같은 머슴 하나는 더 살 수 있단 말이다. 홍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칠뜨기에게 했던 모진 짓들이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칠뜨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홍대감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홍대감이 자신의 죄를 씻어가는 동안 칠뜨기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그리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비책을 전해주고 호련히 떠났던 무당처녀 매화였지요. 매화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칠뜨기는 이제 부마의 권위를 빌려 매화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마의 권세로 팔도를 뒤졌으나 신출귀몰한 매화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매화 처자,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텐데. 칠뜨기는 매화가 주었던 그 세 가지 비책이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동쪽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성박
이름 없는 산사 아래에 눈먼 노인들을 돌보며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칠득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매화임을 깨닫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산비탈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한 여인이 정갈한 몸가짐으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무당의 옷은 벗었으나 그 맑고 깊은 눈동자는 틀림없는 매화였지요. 매화 처자. 칠득의 목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화는 눈앞에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는 칠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칠득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큰절을 올렸지요. 날이 이제는 나라의 기둥이 되신 부마날이라 불러야겠군요. 제 눈에 보였던 그 길을 정말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걸어오셨습니다. 매화는 칠득을 방 안으로 들이고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매화는 간신들의 모함의 영모로 몰려 가문이 멸문당한 박대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점괘와 관상을 잘 보는 사람으로 관상감에서 알아주는 위인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시기를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간신들의 모함에 목숨까지 잃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으나 그저 평범한 교수가 되고 싶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도 모르던 신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종으로 팔려가게 되니 사람들이 재수 없는 무당이라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나리가 열량을 털어 구했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나리가 나라를 구할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매화는 가문의 복권보다 칠득의 앞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매화는 먼 산을 바라보며 회상에 젖었습니다. 공주님이 남몰래 자맹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작거리를 떠돌던 매화는 우연히 공주님을 노리는 불량한 무리들의 살기를 감지했지요. 매화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비로운 연기를 피워 무리들의 눈을 돌리고 위기에 처한 공주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긴박한 와중에 공주님의 소매 안에 넣어둔 손수건이 땅에 떨어졌는데 공주님은 그것도 모른 채 황급히 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주님의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전마마의 유품이라는 것은 몰랐지요. 재수 없는 무당이라 손가락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궐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리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나리의 심성이라면 이 손수건이 공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칠득은 매화의 깊은 안목과 충심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화를 구한 열량이 이렇게 깊은 뜻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칠득은 즉시 임금님께 간청하여 매화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그녀의 신분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충신의 딸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매화를 공주의 지혜로운 조언자로 궐 곁에 머물게 하였지요. 칠득은 홍대감이 1년간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작은 집 한 채와 농사지을 땅을 내주며 방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사십시오. 홍대감은 칠득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며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여생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며 칠득의 은혜를 갚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득은 공주님과 함께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곁에는 늘 지혜로운 매화가 머물며 나라의 대소사를 도왔지요. 전 재산 열량으로 시작된 바보 머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가여움을 먼저 살피고 보상보다는 백성의 편안함을 생각했던 그 투박한 진심이 나라를 구하고 기적을 만든 것이지요. 지금도 저 동쪽 강가에는 칠득이 쌓았다는 돌다리가 남아 악천 후에도 튼튼히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나직하게 속삭인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곧 나를 구하는 길이고 정직하게 걷는 발걸음이 결국 가장 귀한 곳에 닿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대교약졸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매우 공교한 솜씨는 서투른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칠득이가 전 재산 열량을 무당을 위해 쓰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강가에 돌다리를 놓고 쓸모없는 붉은 흙 언덕을 사는 것을 보며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칠뜨기의 이 서툴러 보이는 선택들이 결국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귀하게 만들었지요. 억지로 장꾀를 부리지 않는 칠뜨기의 순박함이 바로 노자가 말한 큰 지혜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칠뜨기의 순박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